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한국어 어휘 어법 기초특강을 공부하게 된 김지학입니다. 여러분과 이 내용을 공부하는 이유는 우리가 함께 공부해야 하고 준비해야 되는 수험이 이런 종류들이 있죠. KBS 한국어 능력시험, 토플 국어 능력 인증시험 등등의 시험들이 있는데 이 내용들을 대비하는 아주 기초적인 부분들을 저랑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휘를 이번에 1강에서 함께 공부하게 될 거고요. 두 번째 2강에서는 어법, 어문 규범과 관련된 내용들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함께 알아보려고 하는 내용은 단어의 의미 관계에 대한 건데 이건 여러분이 시험 문제에 나올 때 기본적으로 꼭 점수를 가지고 가셔야 하는 비교적 쉬운 영역이라고 보시면 좋은데 그 중에서도 물론 어려운 부분이 있죠. 첫 번째로 나와 있는 다의관계나 두 번째로 우리가 확인하게 될 동음이의관계가 약간 어려운 부분이 될 수 있는데요. 다의관계는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다. 다이어는 두 가지 이상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 이런 거 기초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내용일 거예요. 아마 중학생 정도여도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다이어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의미가 다르고 연관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포인트가 있어요. 이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라는 포인트가 동음 이의 관계와 다른 카테고리에 묶이게 되는 그런 기점이라고 볼 수 있죠. 예문을 볼게요. 두 손 모아 기도하다. 이때 손의 의미가 뭐냐? 약간 설명이 냉정하거나 잔인해 보일 수 있지만 그런 의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팔목 끝에 달린 부분이에요. 이게 중심 의미예요. 다의관계는 이 중심 의미와 주변에 있는 것들이 의미적으로 연관성이 필요해요. 다음 예문 볼까요? 요즘이 제일 바쁠 때라 손이 부족하다. 이때는 이 손은 이게 아니잖아요. 손이 부족하다. 나한테 팔을 좀 3개만 줘. 손을 3개만 잘라줘.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때는 일손이란 뜻이죠. 주변적인 의미예요. 할머니의 손에서 자랐다. 어떤 일을 하는데 드는 사람의 힘이나 노력 혹은 기술을 얘기해 주는 건데 이 경우에도 주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나 여전히 팔목 끝에 있는 이 손의 의미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다의관계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은 여기에 있는 각각의 주변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점검을 해두실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중심 의미와 주변 의미가 많이 멀어졌다. 그래서 이거는 한 단어가 여러 개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완전히 모양은 똑같지만 다른 단어다라고 할 때는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동음, 이의 관계로 가는 거예요. 한 언어에서 발음은 동일하나 의미가 다른 2개 이상의 단어들이 맺는 관계를 이야기해 주게 됩니다. 앞에 나와 있던 다이어의 경우와 이번에 나오는 동음 이의 관계를 사전에서 표시할 때 방법이 조금 달라요.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단어의 기본형 옆에 01, 02 넘버가 붙어요. 그럼 넘버가 붙으면 가다 01, 가다 02 이렇게 있는 경우는 모양은 똑같지만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로 판단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학자에 따라서 다이어라고 보지만 누군가는 이거 중심 의미와 주변 의미가 너무 멀어. 이건 동음 이의관계로 봐야 할 것 같은데 이런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도 입장 차이가 있을 때가 있죠. 예문을 보면 통시적인 의문 변화, 공시적인 의문 변동, 의미의 분화, 외래어의 유입 이런 등의 이유로 동음어가 만들어지게 돼요.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이유들에 대해서도 시험 때 가끔 물어보는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이건 시대적으로 이렇게 변화한 거 어떤 게 옳은 거냐라는 내용이 나오거나 혹은 의미가 어떤 식으로 나눠져 있는가 이런 등등의 이유들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에게 중요한 건 얘가 다이어인가 동음 이의어인가 만약에 동음 이의어라면 어떤 면에서 의미가 많이 다른가를 점검하면 돼요. 자, 요거는 예시를 한 페이지로 걸쳐서 볼게요. 자, 걸다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옆에 넘버 보이시죠? 01. 이러면 이런 표시가 01, 그 다음에 02가 있을 거예요. 사전에 03, 04 여러 개가 있는 단어도 있어요. 그럼 뭐예요? 동음, 이의 관계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 보신 적이 없는 의미일 거예요. 저는 이번의 의미로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이 안에서 1, 2죠. 그러면 걸다 01에 1번, 2번 의미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는 양분이 많다. 밭이 걸어서 밭이 영양분이 가득해서 곡식이 잘 된다. 잔치상이 걸다. 저는 이 뜻으로는 알고 있어요. 근데 위의 것은 저에게도 낯선 의미죠. 그 다음 넘버링 2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여기에 있는 걸다와 여기에 있는 걸다가 의미가 다르다는 뜻이죠. 물건을 떨어지지 않도록 매달아 올려놓다.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걸다의 의미는 요거예요. 그 다음 문이 열리지 않도록 잠그다 이런 의미, 정문에 자물쇠를 걸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 거. 그러면 얘랑 얘 0102는 동음 이의 관계가 되는 거고 요 안에 12 이렇게 의미가 나누어져 있는 건 이 한 단어가 의미를 여러 개 갖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분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아마 이런 게 나온다라고 하면 약간 고민되실 거예요. 평소에 사용하지 않았던 문장은. 그 다음은 유의관계입니다. 간혹 교재에 따라서 동의관계라는 명칭이 나올 때가 있어요. 네, 이것도 학자에 따라 입장 차이가 좀 있지만 어떤 분들은 단어가 모양이 다른데 100% 똑같다고 동의관계라고 그런 건 없어 라고 보는 사람들도 많아요. 저도 사실 그쪽이에요. 사과, 풋사과 느낌 되게 다르잖아요. 그쵸? 그리고 셔츠, 블라우스 아니면 뭐 슈퍼 블라우스 다 등등등의 의미가 좀 다른 느낌들이 있어요. 유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는 조금 더 다가오는 느낌이 좋은 것 같아요. 의미가 같거나 비슷한 둘 이상의 단어가 맺는 의미 관계를 말해요. 이때 완벽하게 100% 동의관계라고 말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 있는 건데 지시 대상과 용법이 다르기 때문에 교체 사용, 이것과 이것을 바꿔서 쓰고 싶다라고 할 때 이 자리에 요거는 좀 큰 문제는 아니지만 뭔가 미묘하게 이상한데? 이런 느낌을 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유의관계는 책을 많이 읽고 문학작품을 많이 보거나 기사를 많이 보거나 어휘력이 많이 필요한 영역이에요. 예문을 보죠. 저와 함께 생각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자, 아래에 깊은 생각에 빠져있다 표시가 되어 있어요. 생각이란 단어에 이 자리에 오른쪽에 있는 유의어가 들어갈 수 있어요. 유의관계의 단어들. 깊은 사색에 빠져있다, 깊은 사유에 빠져있다 등등등 할 수 있죠. 그 다음은 또 생각이 나왔는데 이번에도 다른 것들이 쪼로록 나왔어요. 이번에는 또 다른 단어들이 들어갈 수 있네요. 그런데 여기에 새로운 방법을 사색해내었다. 이러면 약간 안 맞아요. 이때에는 창안해내었다, 고안해내었다 이런 것들이 어울리죠. 또 나와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여기에 있는 생각과 여기에 있는 것들이 쭉 유의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거죠. 생각을 잘 더듬어 보세요. 기억, 추억으로 넣어도 괜찮아요. 근데 여기다가 제가 고안을 잘 더듬어 보세요. 약간 이상한 느낌이 있죠? 국리를 잘 더듬어 보세요. 그러면 안 맞아요. 그건 유의관계로 볼 때 미묘하게 지시 대상, 용법이 다르기 때문에 100% 바꿀 수 없다라는 것과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 여러분이 포인트로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은 생각, 이쪽에 있는 것들, 이쪽에 있는 것들을 보면 보통 이런 하나 대 다의 관계들이 나오는 건 고여가 큰 의미 하나를 갖고 있고 한자어가 세분화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그거 참 좋은 생각이구나. 착상, 발상, 구상 이런 내용들까지 함께 포함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반의 관계입니다. 많이 어려운 관계는 아니죠. 반대, 대립되는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때 반대 관계가 단순하게 한 종류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게 우리에게 대비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남자, 여자, 살다 죽다. 전자의 부정이 반의어가 된다. 즉, 저는 남자가 아닙니다. 라고 하면 저는 여자예요. 맞죠? 저는 여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남자를 지칭해요. 이런 경우에 대립, 반의어가 되는 경우들이 있고 크다, 작다, 좋다, 나쁘다. 대립을 보이기는 해요. 그런데 크지 않다가 작다와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조금 크다도 있고 약간 작다도 있죠. 이런 식으로 중간 영역이 있는 경우들도 있고 사다, 팔다, 주다, 받다처럼 방향성의 느낌으로 관계적으로 반대를 나타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많이 어려운 내용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은 나중에 중간에 어떤 항이 올 수 있는가, 아니면 중간항이 없고 뭐 아니면 도인가, 이것을 구분해 주시면 단위 관계를 정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쉬운 내용이니까 다른 내용 하나를 같이 볼게요. 상하 관계. 이거보다 더 쉬워요. 자, 아주 쉽게 표시해 봅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A가 B에 포함돼요. 그럼 이쪽을 상, 이쪽을 하, 위, 아래의 관계로 봐주는 거죠. 사과, 과일에 쏙 들어가죠. 바지, 옷의 종류에 쏙 들어가요. 국어, 과목의 종류에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는 과목, 상, 국어, 하, 상하 관계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수험에서 지금 보고 있는 단어의 의미 관계에 대해서 보실 때에는 이 문제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거죠. 다음 중 단어의 의미 관계가 다르게 짝지어진 것을 고르시오. 그럼 여러분은 이거는 대립, 반의, 이거는 위, 이거는 모, 이런 식으로 해서 나머지 다른 하나를 골라내시면 돼요. 상하 관계가 나오는 경우에는 문제를 풀기가 조금 더 용이하실 겁니다. 이렇게 단어의 의미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봤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런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동하기 쉬운 단어가 한글 맞춤법에 하단에 쭉 나와요. 한 몇십 개 정도가 나오는데 그런 내용들과 일반적인 국어 수험에서 좀 출제 빈도가 높은 항목들 간단하게 몇 개 정도 볼 건데요. 천천히 아니고 조금 속도감 있게 샥샥 할 거예요. 여러분이 이 단어 내가 사전에서 찾아보고 예문을 확인해야겠다. 그런 기분으로 봐주시면 돼요. 같이 가실 수 있죠? 자, 가보겠습니다. 가늠, 가름, 가름. 발음도 비슷하구만. 뭐가 다르다는 거냐? 이런 분들은 이제 국어책을 좀 안 보신 분들이에요. 책을 많이 안 보신 분들. 자, 같이 예문을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가늠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때는 어떤 목표나 기준에 맞고 안 맞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더 쉽게 설명해보면 예측해보다 의미가 약간 비슷한 범죄에 속하는 거예요. 사무실의 면적을 먼저 이게 몇 평 정도 될까 예측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 지역에 따라 편을 가름하는 일은 그만두어라. 여러분이 딱 보면 여기 빈칸이다. 그럴 때 나누지 말라는 얘기네. 그러면 가름, 나누다네. 여기 가름에 대해서는 승부나 등수 따위를 정하는 일을 얘기해요. 그러면 이쪽 편, 나누거나 아니면 이쪽을 1위, 이쪽을 2위로 결정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갈음, 발음은 워낙 세 개가 다 유사하고 연음이 일어나다 보니까 비슷한데 그는 웃음으로 답변을 가름했다. 이거는 이제 20대 이하, 20대 초중반 이때까지의 연배의 학습자분들 중에서는 이 단어 표현을 처음 보신 분들이 꽤 계실 거예요. 이건 대신했다라는 뜻이에요. 마무리 이 인사로 아니면 이 노래로 이 내용으로 이 영상을 보여주는 걸로 오늘의 강의를 가름합니다. 대신 대체하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때 마무리하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대신하다. 다음 얘 또 보겠습니다. 까다와 벗기다. 다 느낌은 이런 거예요. 뭔가 이게 바나나라면 오렌지, 귤 이런 느낌이죠. 무언가 이 겉에 있는 것들을 빼내는 거예요. 그런데 까다와 벗기다의 차이는 어디에 있는가? 여기에 나와 있는 설명, 벗기다. 속에 있는 것을 덮거나 가린 겉의 것을 없앤다. 까다는 단단한 껍질을 깨뜨린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는 그 물질의 재질의 느낌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예문을 볼게요. 여러분이 이거 되게 비슷한데 이거 유의 같은데 유의관계인데 이거 다르긴 다르네? 우리가 유의관계 할 때 얘기했던 의미가 미묘하게 다르다라는 걸 지금 확인할 수 있어요. 호두를 까다. 괜찮죠?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호두를 벗기다. 아니면 단어를 하나 넣어줄까 어색하다면 호두 껍질을 벗기다. 안 어울려요. 까다가 어울리죠. 전제는 딱딱한 겉의 것을 없앨 때. 그 다음 새가 알을 까고 밖으로 나온다. 어떤가요? 새가 알을 까고 괜찮죠? 이렇게 뭔가 툭 단단한 재질을 부수고 나오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새가 알을 벗기고 그러면 뭔가 알 껍질이 바나나처럼 사라락 나와야 되는데 이 느낌이 안 나요. 그러니까
벗기고 밖으로 나온다라고 하면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이런 것이 미묘한 의미의 차이의 대표적인 예예요. 다음, 맞추다, 마치다. 이건 별표를 좀 하고 갈게요. 잊어버리시지 않게 왕별표를 했어요. 맞추다. 서로 틀리거나 어긋남이 없도록 일치하게 한다. 예문 볼까요? 시험을 본 뒤에 답을 맞추어 보았더니 2개를 틀렸다. O, X가 나와 있어요. 즉 맞추다는 서로 틀리거나 어긋남이 없도록 이거랑 이거 괜찮나? 확인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치다. 계산을 맞추다. 발을 맞추어 걷다. 음식의 간을 맞추다.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 어긋남이 없도록 뭔가 조절해주는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이 이것과 이것 구분을 해주는 것을 잘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경우는 이런 거죠. 정답이 있어요. 1번, 2번, 3번. 그리고 오른쪽에 내가 쓴 시험지에 답이 있어요. 얘랑 얘랑 맞아? 안 맞아? 이걸 지금 확인해 주는 내용인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확인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의미로 사용될 때는 옳은 답을 대다, 목표에 맞게 하다. 제일 대표적인 걸로는 이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살로 관역을 마치다, 명중하다. 이걸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예문들을 쭉 봤는데 그 다음으로는 한자어의 범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는 어릴 때 한자를 기본적으로 많이 배웠던 세대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는 그렇지 않은 세대도 있으실 텐데 이 부분이 약간 어려울 수 있죠. 한자어는 별 특별한 방법이 없어요, 사실. 저희가 함께 이번 시간, 다음 시간에 공부하는 어휘랑 어법의 경우는 암기를 안 하시면 방법이 없어요. 느낌만으로는 정확성이 떨어지는 영역이니까요. 한자어의 내용들을 같이 볼 텐데요. 자, 지금부터 몇 개가 쪼로로록 나올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이렇게 한 뭉탱이로 나오는 것들은 의미가 유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험 때 빈칸 혹은 문장에 밑줄이 있고 여기에 어울리는 것 혹은 또 다른 유형으로 다음 중 어떤 의미를 가진 것과 유사한 단어는 이런 걸 선택하는 문제가 나오게 되면 여러분이 고민하셔야 되는 섹트들인 거예요. 탐험, 위험을 무릅쓰고 포인트가 여기에 있어요. 위험을 무릅쓰다. 다음, 탐방, 어떤 사실이나 소식 따위를 알아내기 위해서 사람이나 장소를 찾아가다. 어디 탐방, 어디 탐험. 그럼 딱 탐험을 말하는 순간 어떤 느낌이 있냐면 가방을 매야 될 것 같은 느낌. 구두보다는 등산화를 신어야 될 것 같은 느낌. 탐방은 신발이 모여도 별로 상관없을 것 같은 느낌이 조금 있어요. 다음, 탐사, 알려지지 않은 사물, 사실 따위를 더듬어 조사한다. 영화에서 많이 나오는 고대 유물 발굴할 때의 느낌이 있어요. 탐문,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나 소식 따위를 알아내기 위해서 하는 행동인데 보통 수사하는 사람들이 할 때 하는 행동이죠. 그런데 여기에 오늘 누구누구 용의자를 탐문 수사합니다. 탐험 수사합니다. 굉장히 의미의 뉘앙스가 달라지게 돼요. 여러분은 의미를 조금 다른 부분을 잘 느껴주시면 좋을 거예요. 그 다음 탐지, 드러나지 않은 사실이나 물건 따위를 더듬어 찾아 알아내다. 금속 탐지기, 많이 들어보신 단어죠? 그런데 여기에 제가 다른 단어 넣어볼까요? 금속 탐방기. 그러면 이건 금속인데 탐방이면 여행을 가는 건데 근데 또 기가 붙었으면 기계면 이게 뭐지? 말이 안 맞아요. 금속 탐지기 할 때 탐지기라는 명사가 있는 건 나름대로 이것과 연결이 명확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나의 묶음들을 여러분이 쪼로록 잘 확인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덩어리도 함께 보겠습니다. 개념, 개념치 마세요. 신경 많이 쓰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단어죠. 상념, 마음속에 품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 문학에 보면 상념을 떨치기 위하여 바다에 나가 바람을 쐬다. 이런 문장의 느낌 볼 수 있어요. 여념, 어떤 일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는 것 이외의 다른 생각. 설명이 좀 길죠? 어렵다는 뜻입니다. 의미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념이 없다. 많이 들어보신 적 있죠? 뭐뭐를 하는 데에 여념이 없다. 그러면 뭐뭐를 하는데 너무 집중해서 다른 생각이 없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 체념,
풀지 못하고 오랫동안 쌓인 생각을 이야기해 줄 때. 자, 이런 식으로 또 단어의 세트들이 나오고 있는데 통념까지 보죠. 일반적으로 널리 통하는 개념. 이건 너무 통념이지만 우리는 새로운 사고방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통념에 빠져 있는 것 같아 이야기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조금 의미가 다르네. 문장에 빈칸이 있다면 여기에 상념이 좋을까? 연념이 좋을까? 깊게 고려를 해보시면 돼요. 그 다음 여기 약간 떨어져 있죠? 여기에 또 다른 세트가 나와서예요. 위탁, 남에게 사물이나 사람의 책임을 맡긴다. 위탁 보호소 많이 들어보셨죠? 그 다음 위촉, 어떤 일을 남에게 부탁하여 맡게 한다. 위촉직, 일을 구할 때 볼 수 있는 명사고요. 위임, 어떤 일을 책임지어 맡기다 또는 그 책임을 이야기한다. 위임장, 도장 찍고 인감 찍고 내 권리를 네가 대신 행사해도 돼 라고 넘겨주는 것이죠. 여기 그럼 여러분은 개념 하나 알고 나 개념 알아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개념 근처에 상념, 연념, 체념, 통념 그리고 또 무슨 념이 있을 텐데 밖에 찾아서 이렇게 묶어서 덩어리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또 볼 거예요. 보관, 너무 쉽죠? 설명 안 하겠습니다. 보수, 이제부터는 보수가 한자가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잖아요. 여기는 이음이에요. 전통적인 것을 옹호하고 유지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건 말고 건물 보수, 화장실 보수 이런 게 있어요. 그때는 이거랑 다른 의미죠. 여러분이 문장의 맥락을 보고 잘 단어를 고르셔야 됩니다. 보양, 기혈과 음양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고 자양하는 일. 흔히 쓰는 보양식이라는 단어의 뜻 안에 이렇게 많은 의미가 포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보전, 온전하게 보호하여 유지함. 그런데 이것과 굉장히 헷갈리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보존이에요. 보전과 보존의 가장 중요한 의미 범주의 차이를 본다면 위에 있는 건 유지예요. 이 상태를 잘 남겨서 유지. 그리고 보존은 간수하여 남기다 라는 의미가 조금 더 있다라는 건데 보존이라고 얘기하면 시간적으로 조금 더 지속성이 있는 느낌? 보전의 경우는 현재 잘 지키자의 느낌이 약간 더 뉘앙스적으로 있을 수가 있죠. 여러분은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을 건가 고민을 해보시면 될 거고요. 여러분이 어느 웹사전이든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시면 이런 단어들 옆에 예문 클릭하면 예문이 수백 개가 나와요. 그러면 그 예문들 중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보관 이런 거 빼고요. 헷갈리는 단어들이 있다면 예문을 나름대로 리스트업을 해서 그것들을 정리하고 나중에 시험 전에 후루룩 한 번씩 보실 수 있으면 도움이 되겠죠. 다음 내용도 보겠습니다. 자, 심심심 봅니다. 경각심. 너 경각심이 있어야 돼. 우리 보통 안전, 무언가 사건, 사고가 있는 경우에 경각심이 필요하다라고 많이 얘기하죠. 정신을 차리고 주의 깊게 살피어 경계하는 마음을 뜻합니다. 다음, 공명심. 들어보신 적 있죠?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설명을 해보세요라고 제가 요구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설명, 뭔가 이렇게 막 공명심으로 막 바디랭귀지로 하면 마음이 막 같이 이런 느낌이 있죠. 설명을 만들어 본다면 공정하고 명백한 마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사적으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무언가 이렇게 꼼수를 쓰는 것이 없는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다음, 사행심. 로또. 딱 예문으로 끝나는 거야. 단어 하나로. 로또, 나는 원해요. 그러면 사행심이 있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여러분 뉴스 문구에 이런 거 많이 보시죠? 사행심 조장. 사행심, 사람들이 요행을 바라는 마음을 막 부추기는 어떤 도박, 이런 업체들이 있다. 그럴 때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노파심, 저에게 많이 있는 마음이에요. 제가 여러분 이 강의 내용을 준비할 때 노파심이 있었죠. 여러분이 어떤 부분들이 가장 취약할까? 내가 이 부분을 메워줘야 되는데 약간 걱정하는 마음. 예. 그 다음은 한자 성어로 이동을 해볼게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 나오는 건 우리 1강, 2강 굉장히 내용이 압축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휘랑 어법을 공부하면 된다를 알려드리는 거고 이것만 알면 돼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려면 저랑 어휘 한 20강, 어법 한 30강 공부해야 돼요. 오늘은 가장 시험 때 포인트가 되는 공부하는 방법, 단어의 의미를 확인하고 이런 유형이 나올 수 있다라고 큰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만 보고 끝 이러시면 안 돼요. 이걸 보고 이렇게 공부하라고 연결해서 보시면 돼요. 한자 성어 내용 보겠습니다. 한자 성어 공부하실 때 여러분이 나 좀 차별성 있게 공부하겠어. 나는 KBS 한국어 능력시험 제일 위의 등급을 딸 거야. 그런 목표가 있다면 한자 성어를 공부하실 때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속담, 세트를 만들어서 기억을 하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근데 오늘은 속담은 보통 여러분이 상식선으로 아는 내용도 시험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속담은 과감하게 오늘 강에서 뺐어요. 오늘은 한자 성어에 초점을 맞춰보죠. 청출어람 많이 들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건 제가 항상 수업 시간에 오프라인 때도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건데 설명이 되냐고 이거예요. 청출어람 들어봤어요. 뭔지 알 것 같아요. 설명해 보세요. 그게 뭐가 나오는 건데요. 이게 뭔가 나와요. 그럼 제가 안녕히 가세요. 다시 공부하세요. 이렇게 되죠. 청출어람. 제자나 후배가 스승이나 선배보다 나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데 쪽으로 염색을 하게 되면 원래 쪽보다 더 새파란 어떤 빛깔들이 나온다라는 것에서 연결된 확장된 의미죠. 제가 열심히 가르쳤어요, 여러분을. 그런데 여러분이 저보다 더 뛰어난 이런 수험에서 성공한 학습자가 됐다. 그리고 더 강의도 잘하게 된다. 그러면 청출어람이네요. 얘기할 수 있죠. 다음, 견강부회. 여러분 오늘 여기에 있는 한자 성어는 빈도가 굉장히 높은 것들이에요. 여기에 있는 것 중에 모르는 게 대부분이라면 여러분은 어휘 부분을 반드시 재점검하셔야 돼요. 견강부회.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억지로 끌어붙여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한다. 속담, 여러분이 비슷한 의미로 떠오르시는 게 있다거나 아니면 소설이라든가 기사 문구들 중에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억지로 하다, 우기다 이런 느낌이 있는 문장이 나오고 이 상황에 어울리는 한자 성어는 그럼 견강부회 골라주시면 되는 거예요. 다음 한자 성어 또 볼게요. 지록위마. 요거는 사슴을 가리켜서 말이라고 부른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건데 사슴을 말이라고 부른다. 우리 생활과 관련이 없죠? 저는 사슴을 실제로 본 적도 거의 없는데 말이죠. 그럼 그 의미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무엇을 뜻하는가? 오른쪽의 의미 볼까요? 모순된 것을 끝까지 우겨서 남을 속이려는 짓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동물을 본 적이 없어요, 누군가가? 사슴이에요. 네. 야, 저게 말이야. 근데 내가 그림을 봤던 기억으로는 저게 사슴 비슷한데요? 아니야, 저 말이라니까. 네가 좀 뭘 몰라서 그러는데 저거 말이야. 이렇게 우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지록위마라고 합니다. 다음, 정저지화. 이건 여러분 모르시면 제가 좀 섭섭하다 이런 느낌이 초면이지만 정저지화는 우물한 개구리. 머릿속에 탁 기억하시면 돼요. 개구리 이것만 외우셔도 돼요. 개구리. 그럼 우리 속담에 보통 개구리가 나오는 게 우물한 개구리 말고는 아니면 이런 거밖에 없어요. 비가 오기 전에 개구리가 온다. 이런 거 말고 없기 때문에 기억을 하시기 좋을 겁니다. 견식에 좁아서 저만 잘난 줄 아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잘 기억해 주시고 고식지게. 점점 낯선 것들이 보이시죠? 많이 본 적 없는 것들. 한때의 안정을 얻기 위하여 임시로 둘러맞추어 처리하거나 이리저리 주선하여 꾸며내는 계책, 임시 방편, 언발의 오줌 누기 이런 느낌과 연결해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 각주구검. 융통성 없이 현실에 맞지 않는 낡은 생각을 고집하는 어리석음을 이르는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에게 어원을 같이 설명해드리면 좋은 거기 때문에 저도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점검을 하게 되는데 각주구검이 이 한자 성어가 만들어진 배경은 이런 거예요. 제가 잠깐 그림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못 그린다고. 배가 있어요. 이렇게 바다. 잘 그렸죠, 바다? 자, 바다가 있고 배가 있어요. 배가 있는데 이 사람이 무기를 숨기고 싶어요. 갑자기 막 전래동화 같죠. 옛날에 한 바다에 어떤 장수가 있었는데 여기에다가 자기 무기 칼을
이렇게 바다 밑에다 이렇게 딱 놔두고 여기다 표시를 해둔 거예요. 배에다가. 내가 배 여기 앞부분에 이렇게 X 해놓고 여기다 칼을 넣어놨어. 그 다음에 이제 배를 타고 바다를 가요. 가는데 나중에 도착했어요. 목적지에. 그리고 내가 표시한 그 배의 앞부분에서 내 칼을 다시 찾는다는 어원이 있어요. 가능할까요, 여러분? 제가 한강 이쪽에서 출발하면서 보트 앞부분에다가 X 표시하고 거기다가 제 지갑을 딱 넣어놓은 걸 숨긴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한강 저쪽에 건너가서 그 표시한 자리 밑에서 제 지갑을 찾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쵸? 그런 걸 각주 국언이라고 얘기합니다. 융통성이 없다. 말을 하면서 제가 좀 찔려요. 제 융통성이 별로 없어요. 자,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 교원 영색, 아첨하는 말과 알랑거리는 태도. 예, 아주 얼굴을 싹싹 잘 바꾸는 거죠. 그 다음 연못 구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굳이 하려 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표현 중에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다. 그런 의미와 연결되는 거예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그 다음 5월 동주. 여러분 이거 앞에 있는 교원 영색이나 연못 구어보다요. 여러분이 보실 때 뭐지? 처음 보고 공부 안 하면 이거 모르는 한자 성어의 대표적인 거예요. 근데 시험 때 자주 나와요.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 서로 적의를 품은 사람들이 있는데 서로 협력해야 되는 상황. 예를 들어 같이 배에 있는데 적과 적인데 지금 배가 난파될 가능성이 있어요. 막 짐을 다 버려야 돼요. 그럴 때 서로 야 잠깐 우리 이거 힘 합해서 이 문제를 헤쳐나가자. 이럴 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그 다음 아전인수, 자기 논에 물대기. 원래 논이 계단식으로 되어 있거나 연결이 되어 있는 경우는 나한테 물이 논을 이렇게 가두고 다른 쪽에도 물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물기를 좀 터줘야 하는데 그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내 논에만 물이 많으면 돼. 니네 논밭은 싹 말라버려. 이런 느낌이죠. 이기적이다. 단순하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 걸해골, 심신은 임금께 바친 것이지만 해골만은 돌려달라. 그러니까 늙은 재상이 벼슬을 내놓고 해골만은 돌려달라. 즉 나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제 내 육신이 조금 쉬고 싶습니다를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건데 세 글자로 된 한자 성어들이 간혹 출제가 되는데 난도가 높은 편이에요. 여기 페이지에 나오는 거 아마 공부 따로 안 하신 분들은 아는 것이 하나도 없을 수도 있어요. 쭉 봅니다. 사무사, 생각함에 사측함이 없다. 공자가 여러 무언가 지필이나 여러 가지 공부들을 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한 거고요. 공연불, 많이 나오죠. 헛소리, 쓸데없는 말 한다. 이런 거예요. 여반장, 손바닥 뒤집기, 금방 생각을 바꾼다. 단어 중에 변덕스럽다. 연결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는 우리 고여로 올 텐데요. 고여는 양을 많이는 보지 않을 거예요. 시험 때 사실 개수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니고 오히려 어법의 부분에서 문제는 조금 더 많은 편이거든요. 마름하다, 채수에 맞도록 재거나 자르다 라는 의미고요. 앵돌다, 팩토라지다. 약간 뉘앙스가 느껴지시긴 할 거예요. 알겨먹다, 남의 재물 따위를 좀스러운 말과 행위로 꿰어서 빼앗아 가지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 다잡다. 이건 그래도 저도 여러분도 조금 알고 있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바로잡다. 내가 마음을 다잡고 다음 일을 잘 해나갈 거야. 뇌까리다. 마구 짓거리다. 뇌까리다라는 단어를 딱 발음할 때 일단 어감 자체가 뭔가 강한 느낌이 있죠. 그 다음 을씨년스럽다. 분위기가 몹시 스산하고 쓸쓸한 데가 있다라는 건데 이건 이제 을사오적, 우리나라가 일본에 넘어가게 되는 그 계약을 했던 시대의 분위기 같은 걸 담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에요. 여러분이 어원을 찾아보시면 그런 문화적인, 역사적인 배경도 보실 수가 있는데 비 오기 전에 좀 어둡고 차갑고 이런 느낌 생각하시면 이미지적으로 연결을 하실 수 있어요. 개걸스럽다. 막 먹는다. 얘기할 때 예의 차리지 않고 먹을 때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죠. 짬짬이. 우리끼리 수작, 계획, 몰래 이런 느낌의 단어예요. 그 다음 간역, 가장자리, 고삿. 이건 공무원 국어에서도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시험 때. 시골 마을의 좁은 길을 고삿이라고 부릅니다. 괴괴하다, 쓸쓸한 느낌이 들 정도로 아주 고요하다. 깜냥, 저는 이 일을 할 깜냥이 안 됩니다.
능력 부족입니다. 이야기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내처 뭐뭐하다.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많이 만들어요. 줄곧 한결같이 어떤 일을 하다. 문장 만드실 때 쓰실 수 있고요. 밭투 앉다. 가깝게 앉다라는 뜻이에요. 밭투 앉아 불을 쬐다. 우리나라의 한 1970년대, 80년대에 소설이나 시 등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여러분이 문학 문제를 푸실 때에도 어휘를 알아두는 건 도움이 되니까요. 다음, 제겹다, 몹시 지겹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지지제지하다, 자꾸 짓거리다. 약간 새가 이렇게 우짖는 느낌이 들어가 있는 단어였습니다. 출연, 모임이나 놀이 또는 잔치 따위의 비용으로 여럿이 각각 돈을 낸다. 지금 사용하는 말 중에 각자 내기, 더치페이의 의미를 갖고 있는 우리말의 고유어가 출연이라는 어려워 보이는 이 단어입니다. 알아두시면 좋을 거예요. 그 다음, 자, 우리가 여기까지 오고 이제 마지막 페이지로 딱 왔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 게 단어의 의미 관계, 그 다음에 한자어, 한자성어, 고유어인데 우리가 아직 안 본 부분이 있죠. 일단 속담, 너무 쉬운 거라서 오늘은 뺐어요. 속담은 우리의 상식선에 있는 게 많으니까. 그리고 어휘인데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아닌가, 어휘의 표기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시점이 됐죠. 이런 내용들을 알고 난 이후에 예를 들면 을씨년스럽다, 개걸스럽다라는 단어가 어이로 써야 되는 거야, 아이로 쓰는 거야, 시로 써야 돼, 씨로 써야 돼. 이런 부분도 우리에게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에요. 그 내용을 다음 강의 어법과 관련된 부분을 공부할 때 표기 부분을 같이 점검을 하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한 내용에서 강조드리지만 오늘 배운 걸로 끝 아니고 오늘은 어휘를 공부하는 기초적인 흐름, 어휘 문항을 대비하는 방법을 본 거니까요. 이 방법론을 잘 기억하시고 단어 묶음으로 보는 거, 그 다음 조금씩 의미가 미묘하게 다른 것들, 어감의 차이를 알기 위해서 문장을 많이 보거나 글을 많이 보는 거 연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1강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합격할 수 있도록 우리 2강에서 만나서 어법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어 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